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재무설계, 금융기관은 과연 내 편일까요? 아니면 적일까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하고 거래를 하죠. 거래를 하는 것은 금융기관과 고객과 두 사람이 전부 다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일단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은 수수료 등을 수취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 고객은요, 금융상품에 따라서 만들어진 약정금리나 아니면 투자 수익을 수취함으로써 또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고요. 이렇지 못한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금융상품을 판매해서 금융기관은 수수료를 수취했지만 가입 고객은요, 원금 손실을 당한다는 것이죠. 근데 원금 손실이 뭐 10%, 20%가 아니라 원금 전액을 당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준비했던 1억 원을 가입했는데 1억 원 전체가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기관하고 거래했던 상품 중에서 아주 큰 손실을 끼쳤던 상품이거든요. 키코 상품에 대한 사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키코 상품은요, 환해지 상품입니다. 환해지 상품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수출업자가 수출을 했어요. 그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았겠죠. 달러로 받았는데 미래에 받을 달러죠.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현재 환율이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달러당 1,000원. 그랬을 때 한 달 뒤에 그 달러를 받을 때 만약에 그 1달러당 1,000원인데 900원으로 떨어지면은 받은 돈의 10% 정도는 손실을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업자는 뭔가 환을 해지하고 싶죠. 그러니까 설사 1,000원인데 나중에 900원이 되더라도 1,000원으로 좀 받게 해주세요 하고 상품을 구성해서 뭐랄까 보장을 받고 싶어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키코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구간 내에서는 환율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가입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코라고 하는 것은요, 낙인, 낙아웃이라고 하는 베리어 옵션 상품을 말합니다. 베리어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요, 베리어가 장벽이나 뭐 장애물인데요. 장애물을 설정해 놓고서 그 장애물을 넘기면, 터치를 하면은 바로 낙인, 효력이 발생하고 아니면 너가웃, 효력이 중지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성해서 만든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넣긴 너가웃의 앞자리를 따서 키코라고 했거든요. 근데 키코 상품의 기본 원리를 볼게요. 뭐냐면요. 환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어, 장벽을 두 군데 설치해 놨죠. 900원하고 1100원. 900원하고 1100원 사이에서는 보장을 해주고요. 9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너가웃.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00원을 넘어섰다. 그러면 넣긴 새로운 약정 계약이 발효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사람은요. 일정한 구간 환율이 900원에서 1100원 사이에서만 움직이면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9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엄청난 손실 아니면은 1100원 이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뭐 하락한 것보다 3배의 손실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상품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구조를. 자,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에요.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900원으로 내려갈 때까지, 한 1,100원으로 상승할 때까지는 환율을 보상해주는 구간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계약 금액을 100만 달러를 적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 환율을 1,000원, 현재 환율이 1,000원이죠. 1,000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나중에 그 만기 때 말하는 거죠. 900원에서 1,000원 사이에 움직인다. 그러면 손해를 받겠죠, 일단. 그러나 1,0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니까 가입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1,000원인데 뭐 만기 때 그 환율이 1,1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요, 그 1,000원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환율에 매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1,000원에 그 계약 환율을 그 계약을 했는데 950원이 됐어요. 그러면 950원에 파는 게 아니라 1,000원에 파니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만기 때 1,05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0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1,050원에 팔다 보니까 가입한 사람은요, 양적으로 떨어지거나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구간에서는 이러한 손실 보전 계획이 이상 없이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그 환율이 900원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낙아웃이 되거든요. 낙아웃은 뭐냐면 효력 상실입니다. 이 계약이 원래부터 없었던 거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진 환율대로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00원이 됐다. 그러면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는 없어진 거예요. 800원에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1달러당 200원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100원 베리어를 돌파했습니다. 그럼 납킨이 됩니다. 납킨.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요, 새로운 약정 계약이 있습니다. 최초 약정 계약을 맺을 때 납킨이 되면 약정 계약 조건이 있거든요. 계약 금액의 3배를 약정 환율, 그래서 1,100원, 1,100원에 매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재밌죠? 뭐냐면은 1,100원을 돌파했다. 그 소리는 뭐냐면요. 일단은 이전에 환율 보상 구간에서의 계약은 없었던 거로 하고요. 그 새로운 약정 계약 조건이 발효가 되는데 100만 달러 계약을 했으면 300만 달러만큼을 1,100원에 그 은행에 판매해야 됩니다. 매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입자는 1,100원에 사서 1,100원에 팔면 괜찮겠지만 어때요? 환율은 1,200원까지 올라갔겠죠? 그럼 1,200원 올라가면 1,200원 주고 사서 1,100원에 파니까 엄청난 손해가 납니다.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 계약 금액의 3배니까 엄청난 손해가 나니까요. 나킨 나가웃 이 상품에 대해서는요, 바로 베리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손해가 막심하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해 볼게요.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900원은 베리어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100만 달러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9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1,000원에 판매하죠. 그러니까 1,000원에 매도하니까 10억 원을 가입자는 수취할 수 있습니다. 900원에 팔아야 될 거 1,000원에 팔았으니까 총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자는요. 환율이 1,1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1,100원에 팔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11억 원을 수취합니다. 원래는 계약 조건이 100만 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그 이상도 제공하다 보니까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00원을 돌파한 800원으로 떨어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가웃이 됩니다. 나가웃이 되니까 계약은 소멸되고요. 그 가입자는 이제는 800원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800원에 100만 달러를 팔았으니까 8억 원을 수취했죠. 근데 원래는 뭐예요? 1,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더 떨어졌답니다. 500원으로. 그러면은 그 100만 달러는 500원에 매도했으니까 총 5억 원을 수취했는데 1,000원에 매도했을 때에 비해서 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즉 환율이 떨어지면 인하가 되면 될수록 베리어를 통과한 다음에요. 그러면 손실이 무지막지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리어를 그 초과했습니다. 1,100원이 베리어였거든요. 1,200원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약정한 100만 달러의 3배만큼 금액으로 매도를 해줘야 돼요. 어느 조건으로? 1,100원에 매도해줘야 됩니다. 근데 밖에서 시장에서의 환율은 1,200원이에요. 1,200원에 사서 1,100원에 팔아야 되니까 달러당 100원씩 손해가 났겠죠. 그것도 100만 달러가 아니라 300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그 300만 달러를 1,100원에 매도하니까 33억 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총 3억 원의 손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1,200원은 3억 원밖에 손실이 안 나지만요. 1,200원 환율일 때 1,000, 고전에요. 100만 달러가 아니라 1,000만 달러를 계약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3천만 달러를 1,100원에 매도해야 됩니다. 총 330억 원을 수취할 수 있는데 총 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환율이 1,400원으로 뛰었습니다. 이랬을 때는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100만 달러의 3배, 300만 달러를 1,100원에 매도해야 돼요. 1,400원에 사서 1,100원에 매도한다. 34억 원을 수취했지만 무려 9억 원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수출업체 중에서 그 100만 달러가 아니라 1,000만 달러가 들어오기로 한 그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1,000만 달러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총 3,000만 달러를 1,100원에 매도해야 됩니다. 330억 원을 수취할 수 있지만 손실금, 왜냐하면 1,400원에 사야 되니까 90억 원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흑자도산이 당연해 보입니다. 수출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래서 그 당시에 그 수많은 회사들이요, 그 파산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키코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수출업체가 2, 30년 동안 한 주거래 은행에서 계속 계약을 했는데 상품 하나 판매했단 말이죠. 그래서 환율을 보존해주고자 팔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교각사루라고 해가지고 그 수수료 좀 먹으려고 소의 뿔을 잡았는데 소가 죽어버렸잖아요. 과연 이 30년 동안 거래했던 중소기업 사장님은 그 금융기관을 아군으로 봤을까요? 친구로 봤을까요? 아니면 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DLF 사태 또한 그거랑 비슷합니다. DLF 사태라는 것은요, Derivative Linked Fund, 파생결합 펀드에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투자하냐고요? 보통은요, 펀드가 이에 DLS라고 하는 파생결합 증권에 투자하는 걸 말하거든요. DLS라는 건 뭐냐면 주가나 주가지수나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진 파생 상품입니다. 그 DLS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기초자산이 독일 국채 10년물입니다. 독일 국채 10년물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기준금리를 설정해 봅니다. 마이너스 0.2%. 그래서 만기 동안에 마이너스 0.2%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 원금 플러스 4.2%의 이자를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혹시나 떨어진다, 뭐 떨어지지 않겠죠 하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독일이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런 어떤 선진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0.2보다 더 떨어지겠느냐 이거죠. 혹시나 그러나 마이너스 0.2보다 떨어지면요, 손실된 금리의 200%만큼을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0.1% 마이너스 하락이 되면요, 원금의 20%, 마이너스 0.5% 하락이 되면 원금 전액을 날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품을 판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 있겠죠. 아, 4.2% 별론데? 하지만은 마이너스 0.2% 떨어지겠어? 하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근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4.2%를 먹으려고 내 돈 10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랬는데 잘못하면 10억 원 날립니다. 이런 상품에 가입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제대로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독일의 국채가 마이너스 2% 떨어지지 않을 거다 하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가입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4.2% 먹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요, 소탐대실이 돼버렸잖아요. 마이너스 0.6, 0.7을 막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원금 손실을 대부분 봤다는 거죠. 자,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제 컨설턴트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고객들한테 상담을 합니다. 과연 금융기관하고 직원은 내 편일까 하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금융기관의 직원은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융기관의 직원은 내 직원이 아니에요. 상대방 금융기관의 직원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까요? 당연히 저의 고객에 대한 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금융기관을 위해서 일하지 고객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면 이건 어불성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전인수격으로 금융기관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럴 경우에 그럼 나는 금융기관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하는 그 솔루션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좀 제기될 수 있는데요. 선진국 중에서 영국의 경우를 좀 알아보죠. 영국 국민 대부분은요, 금융기관하고 직거래하지 않습니다. IFA라고 하는 법인이나 개인한테 금융자문을 구한 다음에 금융거래를 실시합니다. IF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2017년도 말 기준으로 2만 6천 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IFA 회사는요, 5,281개사나 됩니다.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는 것이죠. 금융거래, 투자를 하거나 연금을 구입하거나 기타 재무설계나 자산관리를 할 때 직거래나 은행, 증권, 보험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IF를 통해서 바로 중개하고 IFA를 통해서 바로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IFA가 뭘까요? IFA는요,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라고 합니다. 독립되었다는 거죠. 독립된 재무 컨설턴트예요. 그 뭐냐면 어느 금융기관에도 소속되지 않고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하거든요.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 금융기관을 위해서 일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누구 편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고객 편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잘 돼야 자기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호주나 가나다, 일본 같은 경우에요. 바로 IFA가 아주 약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정하게 내 편을 들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IFA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돈 버는 재무설계, 금융기관은 내 편인가 아니면 저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